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형사재판에서 마이클 코온 변호사는 자신의 입막음 대가 지불이 없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대재앙을 겪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본선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Z세대 가운데 3명 중 1명은 졸업 후에도 빡빡해진 고용시장의 변화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용카드 연체료 $8 제한 조치가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 들어 매장 폐쇄를 발표한 미국의 대형 매장이 3,200곳에 달해 전년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들이 쏟아져 법적, 정치적 중대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입막음 대가를 지불하며 해결사라고 자처했던 마이클 코온 변호사는 증언에서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 대한 입막음 대가 지불이 없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대재앙을 겪었을 것이라며 복잡한 사생활을 막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부당행위 등을 증언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미 사상 최초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분수령이 될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의 종착역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들인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의 적나라한 증언에 이어 13일에는 예전에 해결사 역할을 했던 마이클 코온 변호사가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나서 입막음 대가 지불 사건의 내막을 털어놨습니다. 한때 충북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온 변호사는 이제 숙적이자 적대자로 돌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잡한 사생활과 자신의 해결사 역할, 그 과정에서의 잠재적 부당행위 등을 옛 보수와 배심원들 앞에 쏟아냈습니다. 코온 변호사는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의 입막음 대가 지불 여력이 없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016년 대선 때 대재앙을 겪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코온 변호사는 트럼프 당시 후보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다니엘스를 막지 않으면 그의 백악관 입성 기회는 날아갈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에게 그 스토리를 매장시켜주기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트럼프타워 도우맨이 폭로하려 했던 트럼프의 혼외자녀 의혹과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 수선 맥도걸과의 성추문을 성인 잡지에서 사들여 함고토록 한 후에 묻어버리는 등의 다른 사례들을 보고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온 변호사에게 당신이 다루라고 지시하는 등의 오디오 녹음도 공개됐습니다. All the stuff, because you never know where that company, you never know where he's going to be. Correct. So I'm all over that, and I spoke to Alan about it when it comes time for the financing, which will be. Listen, what financing? We'll have to pay you. So.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잡한 사생활이 동시다발로 폭로되려는 조짐에 2016년 대선 전야에 코온 변호사가 자신의 돈으로 $13만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입막음 대가로 지불하고 나중에 트럼프 회사로부터 $400만 법률 자문료로 환급받은 게 핵심 내용입니다.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관계에 대한 입막음 대가 지불을 숨기려고 트럼프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한 34가지 형사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검찰은 지난주 스토미 다니엘스에 이어 재판 5주차를 시작하며 이번 주 마이클 코온 변호사를 19번째 증인으로 불러 배심원들에게 트럼프 유죄를 입증하려 시도했습니다. 통상 6주 내지 8주간 진행되는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에 따라 트럼프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이 없으면 6주차인 내주에는 양측의 최후 변론을 거쳐 12명의 배심원들에게 트럼프 운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르면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나올 맨하튼 형사법정에서의 유무죄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4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형으로 투옥되는 일을 피하더라도 11월 5일 대선에서 낙선 위험에 내몰릴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1월 본선에서 지지표를 상당수 상실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AP통신의 조사에선 무당파의 36%, 뉴욕타임스에선 공화당 지지자들의 2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지 않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건의 형사기소 가운데 첫 번째인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장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상 6주 내지 8주간 열리는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에서 5주째를 맞아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 추가 증인 신청이 없으면 6주 차인 다음 주에는 최후 변론을 실시하고 배심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르면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배심원들의 심리를 거쳐 유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1월 5일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선일이 6개월이 남아있어 얼마든지 상황이 변할 수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1월 5일 본선에서 큰 타격을 입어 재선에 성공하기 불투명해질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AP통신의 여론조사 결과 무당파의 36%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에게 표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지지자들의 20%가 그의 유죄 판결 시 돌아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화당 유권자의 4%는 유죄 판결받은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고 단언했고 16%는 그에 대한 지지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최소 4%에다가 무당파 유권자 36%가 유죄 판결 받을 경우 트럼프에게 등을 돌릴 것으로 확언하고 있어 동률 접전을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산이 희박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13일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주인을 가를 6대 경합지들 가운데 5곳에서 여전히 앞서가고 있으나 격차는 크지 않은 지역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 의향이 높은 유권자들 조사에서 격전지 중에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대 45%로 앞서고 있지만 3%포인트의 박빙을 보이고 있어 여론조사에 따라 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건에서는 투표 의향이 높은 유권자 지지율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대 47%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역전을 당했지만 등록 유권자 지지에선 아직 앞서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의 투표 의향 유권자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46%로 앞섰으나 등록 유권자 지지에선 45대 47%로 뒤져 시소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대 경합지들 중에서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등 3곳을 이기면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0세 사이의 Z세대들이 졸업 후에도 빡빡해진 고용시장의 변화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당시 노동시장은 최대치를 기록했고 20세에서 40세 사이의 고용률도 10년 전보다 훨씬 늘었지만 전 연령대에서 돈을 벌지 않고 있는 성인들의 비율 역시 증가했습니다. 특히 Z세대 3분의 1 이상이 임금이나 급여를 통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1990년에 비해 약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닝글래스 보고서에 따르면 학사 학위를 소지한 근로자의 약 절반 이상이 실업 상태이거나 졸업 후 1년 이내에 학위를 활용하지 못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비전통적인 근무 시간과 업무 환경, N잡이라는 투잡 이상의 근무 환경에 있는 Z세대들은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연준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Z세대는 팬데믹 이전 몇 년간의 업무 경력이 조금 있거나 팬데믹으로 대면 교육이 중단된 후 회사 생활 경험이 없는 세대입니다. 연준은 Z세대가 코로나19 기간부터 지금까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빡빡한 노동고용 시장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들은 교육이나 기술 기반 채용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며 학력과 관련 경험의 양보다는 실제 능력이나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장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고용률은 지난 몇 년간 가장 높아졌지만 돈을 벌지 않는 Z세대 성인의 비율도 함께 늘어나 노동시장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분의 1이나 되는 졸업자들이 구직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직업이 없거나 취업활동 없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신세대들은 이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4세까지의 3분의 1 이상이 임금이나 급여를 통한 소득이 없는 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18세에서 24세 사이는 다른 세대와는 달리 현재의 금융 불안정 기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빡빡해진 고용시장에 진입한 데다가 전혀 수입이 없는 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졸업 예정자들이 직장의 유연성과 일과 삶의 균형 외에도 등록금 상환, 퇴직 프로그램, 정신건강, 체육관 멤버십과 같은 재정적 및 복지 혜택이 중요한 고려사항에 꼽히는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 고용시장이 어떻게 다시 형성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신용카드 연체료를 8달러로 제한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발효를 목전에 두고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14일부터 시행하려던 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 제한 조치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일단 시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무니없는 수수료, 즉 정크피드를 없애겠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조치로 시행하려던 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 제한이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일단 중지됐습니다.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연방기관에 단속 예산을 연방의회가 아닌 행정부 자체에서 배정할 경우 연방 헌법에 어긋나는 위헌으로 판정받은 바 있다며 일단 5월 14일 발효 시행을 중지하라고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3월에 발표했던 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 한도 규정은 5월 14일부터 발효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연방법원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크피 없애기 조치 가운데 핵심인 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 제한 규정에 대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전미은행가 협회와 미 상공회의소는 소송을 걸어 시행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얻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 제한 조치는 지루한 법정 싸움을 거쳐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판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CFPB, 즉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3월 초 발표한 새 규정 제안에서 신용카드 월 상환액을 듀데이트, 즉 시한 안에 내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연체료를 8달러 한도로 묶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용카드 연체료는 평균 32달러이므로 새 규정이 시행되면 4분의 1인 8달러로 대폭 낮춰지게 됩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8달러 한도 규정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연간 100억 달러, 신용카드당 220달러를 절약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선 연체료를 물어온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4,50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들을 비롯해 각 금융기관들은 신용카드 연체료로만 1년에 140억 달러나 징수했는데 그중에서 100억 달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금융기관들의 신용카드 연체료 수입을 보면 2020년에는 119억 달러, 2021년에는 113억 달러, 2022년에는 145억 달러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를 대폭 깎이게 된 금융기관들은 법정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확실시돼 왔는데 발효 시행을 목전에 두고 가처분 명령으로 시행 중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정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단속 예산을 연방의회에서 확보해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안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와 쇼핑 방식의 변화에 따라 전통 매장 폐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매장 폐쇄를 발표한 대형 매장들이 3,200곳에 달해 지난해보다 2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대거 옮겨가고 경기마저 둔화된 탓인 듯 대형 소매점들의 전통 매장들이 대거 폐쇄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매장 폐쇄를 발표한 전통 매장들은 3,200곳에 달한다고 CBS 뉴스가 13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4%나 급증한 것입니다. 매장 폐쇄에 나선 대표적인 매장들을 보면 달러스토어로 유명한 패밀리 달러스토어들이 올 상반기 안에 무려 600곳이나 폐쇄되고 향후 몇 년 안에 총 폐쇄되는 매장들을 합하면 1,000곳이 넘습니다. 불어로 거리라는 뜻의 의류 매장인 루이21은 미 전역에서 543곳의 매장을 문 닫기로 했습니다.
99센트 온리 스토어에도 371곳의 매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CVS 헬스 스토어들도 미 전역에서 315곳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영업 실적이 저조한 곳을 중심으로 272곳을 폐쇄키로 했습니다. CVS 편의점과 비슷한 라이트에이드는 165곳의 매장을 문 닫게 됩니다. 의류업체 익스프레스는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미 전역의 500곳 중에서 105곳의 매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메이시 백화점도 미 전역에서 51곳을 추가 폐쇄키로 했습니다. 가죽 제품을 비롯한 의류 매장인 버링턴은 39곳의 매장을, 운동화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푸트로커는 36곳의 매장을 각각 문 닫기로 했습니다. 유명 의류업체 에버크롬비는 22곳의 매장을 추가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올 들어 3,200곳의 매장을 폐쇄키로 해서 전년보다 24%나 급증한 반면 새로 매장을 오픈하는 곳은 지난해보다 4% 줄어들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패밀리 달러 스토어와 경쟁업체인 달러 제네럴 스토어는 800곳이나 매장을 새로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경쟁업체인 $5 숍으로 알려진 파이브 빌로우도 227곳의 매장을 새로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272곳을 폐쇄하는 반면 270곳을 새로 열기로 해서 사실상 영업 실적에 따라 장소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갈수록 온라인 쇼핑으로 몰리고 전통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급감함에 따라 경비 절약 차원에서 매장들을 매년 대규모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쇼핑몰과 사무실 건물 등 상업용 부동산의 냉각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